이번 장에서는 마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찰의 정의가 되겠는데요. 어떤 두 개의 표면이 서로 접촉해서 상대 운동을 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요. 가령 예를 들면 손바닥 두 개를 서로 맞붙여서 비비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때 두 개의 손바닥이 서로 상대 운동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상대 운동을 하는 표면에는 반드시 마찰이라는 힘이 존재를 합니다.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두 개의 표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 두 개가 상대적 운동을 이 방향으로 또는 이 방향으로 할 때 수직 항력이라는 이 반력 외에도 이 물체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마찰력이라는 것이 수평 방향 힘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마찰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유체 마찰과 근조 마찰이 되겠고, 유체 마찰은 그 말 그대로 뭐 기름이나 물 등이 있는 유체가 있는 첨간에서 발생하는 마찰로서 유체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근조 마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프랑스 학자 이름을 따서 쿨롱 마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체가 개입되지 않은 두 물체 간의 마찰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럼 마찰이 생기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력이 작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물체가 가만히 놓여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그림처럼 나무 블록이 바닥에 조용히 놓여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이 나무 블록에 대해서 자유물체들을 그림을 그리면 자중 W가 있고요. 그리고 바닥이 이 나무 블록을 받치는 반력이 있습니다. 반력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N이라고 하면 그 자유물체도에서는 힘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W와 N은 크기가 같아야 되죠. 그래야 평행이 되니까요. 그리고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됩니다. 이때 물체가 움직이려고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요소도 없기 때문에 마찰력은 제로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러한 물체에 만약에 수평 방향으로의 외력이 추가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움직여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바닥에는 마찰력 F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다만 만약에 우리가 마찰력이 0인 그런 표면이라고 가정하지 않는 한 항상 마찰력은 존재를 하고요. 그 마찰은 물체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F가 왼쪽 방향을 향하게끔 그렇게 벡터로 나타납니다. 이 블록도 지금 평형 상태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W와 N이 같은 것은 유효하고요. P와 F도 지금 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상황이 되는데 다만 P와 F가 이 같은 상황은 블록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만 유효하고요. 움직임이 발생하면 좀 전혀 다른 스토리가 됩니다. 근조 마찰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좀 전에 얘기했던 나무 블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목할 점은 이 F라는 마찰력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건데요. 이 F는 혼자 단독적으로 나타나지가 않고요. P와 연결되어서 서로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력으로 가해지는 P를 X축으로 삼고요. 그리고 결과로 나오는 F를 Y축으로 삼아서 여기에 그래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P고 여기는 F가 이렇게 되는데요. P가 외력이 0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서 점점 이제 커져가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가 0일 때는 당연히 F가 0이겠죠. 그래서 마찰력이 없습니다. 또 P가 뭐 예를 들면 1이라고 하면 여기 1이라고 하면 뭐 F도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 서로 평형이 되니까요. 과거에 그 중고등학교 때 가끔 외우는 식 중 하나가 F는 μn이라는 이 수직 항력과의 관계를 이제 식을 보통 외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 마찰력은 무조건 μn이라는 값을 가지는 줄로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마찰력은 외력의 크기와 맞추어서 보조를 맞추어서 커지고 작아지고 한다는 점
다만 이것은 맥시멈 값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식이라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가 커지면 F 값도 동일하게 계속 커지는 이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따라서 이것은 이제 기울기가 1대1이 되겠죠. 1대1이 되는 45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가 맥시멈이 될 때까지는 선형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이 선형관계일 때 FM이라는 이 맥시멈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이 FM의 어떤 값을 계산하는 값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구간은 평형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P가 F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 되면 드디어 마찰력이 더 이상 커지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시작합니다. 블록이 움직이면, 운동을 시작하면 이때 바닥에 마찰력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FM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는 좀 떨어진 낮은 값으로 된 FK의 값으로 쭉 이렇게 유지가 되어서 갑니다. 그래서 운동일 때는 마찰력의 크기가 평형일 때의 맥시멈 값보다 작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조 마찰 법칙으로서 정의를 해보면 마찰력 F는 수직항력 N에 비례한다. 그 비례관계가 바로 이 식이죠. F는 μN이라는 건데요. 다만 블록이 움직일 때와 정지해 있을 때의 그 마찰 계수 값이 틀립니다. 여기에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마찰 계수의 값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데요. 정지했을 때는 정마찰 계수라 해서 μS, 움직일 때는 동마찰 계수라 해서 μK라고 부르고 비례관계 식은 F는 μN이라는 식은 똑같은데 여기가 FM 맥시멈 값은 μSN이고요. 동마찰력으로서는 FK는 μKN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마찰 계수의 특징은 뭐냐? 바로 접촉면의 성질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값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가령 아주 미끈한 유리면인지 또는 카펫 같은 그런 거친 면인지에 따라서 µ값이 달라지죠. 그러나 접촉면의 면적하고는 무관합니다. 즉 작은 면적이 닿는다고 또 큰 면적이 닿는다고 이 마찰 계수 µ값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찰력이 발생되는 시나리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블록이 놓인 상황에서 자중이 있고 게다가 P라는 외력을 또 아래로 누르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이때 밑에서는 당연히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P와 W를 합한 만큼의 수직 항력이 N이 발생을 합니다. 당연히 이 블록은 움직임이 없으므로 마찰력은 제로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P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사이드에서 작용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P 벡터는 PY 벡터와 PX 벡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PY 벡터는 여기 W와 함께 합쳐졌어요. 수직 항력 N으로 서로 이제 평형을 이루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PY 플러스 W가 N이 되죠. 그리고 수평 성분이 이제 있는데요. 수평 성분이 있음으로써 블록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인 왼쪽 방향으로 마찰력 F가 발생을 합니다. 이 마찰력은 이 블록이 움직이지 않는 한 P하고 같은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F와 PX는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요. 이때 맥시멈 값인 μSN 이것이 이제 마찰력의 최대값인데요. FM이죠. 이 값이 그 마찰력 F가 이 값 이하일 때는 이 상황이 계속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맥시멈에 딱 도달한 즉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하는 시점에 상황을 한번 보면은요. 그럼 P가 좀 더 커졌고 N은 똑같고요. 그리고 이때 F는 FM이 되겠습니다. 막 움직이기 직전에는 최대값이 되니까요. 그래서 FM과 PX가 같아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P가 더 커지면 이제 드디어 FM을 넘어서서 수평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때 바닥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은 FM보다는 좀 작은 FK라는 마찰력이 밑에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물체는
수평 방향 px보다도 fk가 작기 때문에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모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때 fk는 μkn 요 동마찰 이 동마찰 힘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런 점 보시면 되고요. 이런 그 마찰 계수의 대체적인 근사값을 좀 종류별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금속과 금속, 목재 등등을 보시면 대략 0.15에서 0.6 이렇게 쭉 되고요. 고무 콘크리트 정도면 0.6에 0.9까지 상당히 크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마찰 계수이고요. 동마찰 계수 이건 μs고 이것은 μk인데 μk는 정마찰 기수 μs의 약 한 75% 정도 수준으로 간주하면 되겠습니다. 마찰각의 개념을 잠깐 살펴보면요. 동일한 그림에서 조금 전에 앞에서는 우리가 이 N과 F를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N과 F가 동시에 작용하면 이 두 개를 합력을 그리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두 개를 합성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과정을 지금 보여준 게 이겁니다. N과 F를 합성해서 R이라는 벡터로 지금 표현을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N과 F에 의해서 사이에 생기는 이 각, 이걸 우리가 지금 파이라고 했는데 이 파이를 우리가 마찰각이라고 합니다. 즉 마찰각이라는 것은 수직항력 N과 마찰력 F를 R로 대치했을 때 N과 R 사이에 낀 각을 우리가 마찰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정마찰각 파이 S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딱 움직이기 직전 상태가 지금 이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는 이제 F가 FM에 이르렀을 때죠. 이것의 수평 성분이 FM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 파이 값을 구해보면 탄젠트 파이는 n분의 fm이죠. 탄젠트 파이 s는 n분의 fm이 되고 n분의 fm이라는 것은 μsn이라고 했습니다. 약분을 하면 μs가 되죠. 그래서 마찰각에 탄젠트를 씌운 게 바로 마찰 계수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마찰각 파이 s라는 것은 탄젠트 인버스의 μs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체가 움직이면서 생기는 동마찰 각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F 이퀄 FK일 때, 즉 이 상황에서는 이제 F가 FK인 상황이죠. N은 그대로 유지되고, 이때 R은 이제 각도가 이것과는 각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 각을 파이 K라고 하면 탄젠트 파이 K는 N분의 FK 이렇게 해서 N이 약분되고 μK 그래서 동마찰각은 이렇게 계산되고 정마찰각은 이렇게 계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찰은 우리가 자유물체도를 그릴 때 신중하게 잘 좀 그려줘야 되는데요. 자유물체도를 그릴 때 마찰력 방향을 결정해서 정할 때 꼭 참고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찰력의 방향은 물체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움직임을 예측을 해보고 그 움직임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마찰력을 그리면 되는 것이죠. 가령 이 그림에서는 P로 외력을 가하면 이쪽으로 움직일 거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F를 그렸고요. 이 그림에서는 자중이 있고 이제 이 물체가 아래로 내려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P라는 외력을 밑에서 위쪽으로 좀 받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받치고 있는 상황이면은 외력이 성분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성분과 이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성분이 외력이 이제 밀어 올리는 방향이다 보니까 물체의 마찰 방향은 이 물체의 움직이는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에 방해되는 이 아랫 방향으로 마찰이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P를 이제 밀어 내리니까 당연히 마찰력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겠죠. 두 개의 나무 블록을 서로 Q라는 힘으로 누르는 상태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서로 비비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A 블록을 떼가지고 자유물체들을 그려보면요. PQ가 있고, 자, A 물체는 B 물체하고 서로 그 간섭을 하면서 수직 항력 N이 발생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B 블록은 이 마이너스 N이 이쪽 방향에 작용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블록은 지금 P에 의해서 이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마찰력은 이 움직임을 방해해야 되니까 아랫 방향으로 F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B는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윗방향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크기는 서로 같았어요. 두 개를 다시 블록을 딱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붙이면 이 사이에 있는 N과 F는 서로 상쇄돼서 사라지고 내력으로 남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왼쪽의 그림은 A, B 블록을 합친 이 전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각각의 그 블록을 떼가지고 부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두 개 서로의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F와 N이라는 새로운 변수값이 이제 도출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0.6kg이라는 블록이 경사진 면에서 지금 내려가려고 하는데 밑에서 100N의 힘으로 지금 떠받치고 있는데요. 이때 이 표면에 그 마찰 계수가요. 정마찰 계수, 동마찰 계수가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 블록은 평형 상태에 있을까 한번 알아보고요. 만약에 그 평형 상태에 있지 않다면 어떤 값을 마찰이 값이 작용하는지를 계산해 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먼저 블록이 평형 상태에 일단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가정하에서 문제를 일단 풀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형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블록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 자중 그러니까 36kg은 G값을 곱하면 300N이 되는데요. 그래서 300N이 이렇게 지구 방향으로 작용하고 B를 올리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표면에서의 수직 항력 N과 그 다음에 이 이제 블록은 외력이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인 마이너스 즉 경사면을 따라서 F 값이 있다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방향을 어떤 경우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적절히 잡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방향을 부호가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에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n과 f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 그 x 방향, y 방향 평형식을 이용하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때 x와 y는 이 경사면이 x고요. 경사면 수직한 게 y로 이렇게 잡아서 계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3대 4대 5의 관계니까 분해를 할 수가 있죠.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면 쉽게 이 식과 이 식이 도출이 되고 그렇게 해보니까 F가 마이너스 80N 이렇게 나왔고 수직 항력이 240N 나왔네요. F가 마이너스 80N이 나왔다는 얘기는 현재 여기서 잡은 이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거죠. 즉 방향이 마이너스 붙이니까 결국 이 방향이 실제는 맞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블록이 평형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 마찰력의 최대값을 구해야 됩니다. FM을. 그 최대값보다도 이 F가 큰지 작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수직 항력이 240N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마찰 계수 μs를 곱해주면 FM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60N이네요. 즉 마찰력의 최대값은 60N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계산의 결과에 의하면 F가 60보다도 더 큰 절대값으로 80N이 나오는 결과가 빚어졌죠. 그러니까 60보다도 더 큰 값이 나오는 비현실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이 물체가
정지해 있지 않다. 즉, 이 물체는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F의 절대값이 그 FM보다 크고 또 F가 -임으로 블록이 아래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FM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은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찰력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 블록이 움직이는 방향이니까 F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블록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블록이 아래로 움직인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 시나리오를 수정을 해서 블록이 움직이는 걸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동마찰 계수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동마찰 계수를 적용하면 마찰력 FK는 6KN이 되죠. 이때 N은 240이고 6K를 곱하면 48뉴턴이라는 동마찰력이 윗방향으로, 즉 경사진 방향 윗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을 보면 이 블록은 아랫방향으로 모션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밑에서 100뉴턴이 받치고 또 48뉴턴의 동마찰력이 위쪽으로 또 받치고 있고 그리고 수직 항력이 작용하는 이게 최종적인 이 블록의 상태가 되겠습니다.